주간꾸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영주는 송꾸레는 분노한다. 네, 헤타페하고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주심의 판정이 진짜 내가 이 경기 해설하면서 욕 안 한 게 다행이야. 정말로 너무했어. 세자르 소토 그라도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빡쳤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났고 빡쳤는지 지금부터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차!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는 헤타페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헤타페 원정 경기가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헤타페하고 전체적인 상대 전적,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헤타페 원정에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2무 1패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이 나오면서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피냐가 퇴장당하니까 헤타페가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근데 헤타페 쪽에서 하이메 마타가 퇴장을 당하니까 바르셀로나가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 주심의 판정에 따라서 경기가 요동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왜? XG값에서 1.37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적어도 바르셀로나는 한 골은 넣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비드 소리아 골키퍼의 선방이 있다 보니까 헤타페의 골문을 열지를 못했죠.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점유율 75%, 슈팅 14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유효 슈팅은 4개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경기 헤타페가 정말로 거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헤타페 플레이에서 반칙이 선언된 거는 20차례밖에 안 되고요. 카드가 나온 거는 6장밖에 되지 않아요. 경고 6장. 하이메 마타가 2장 받으면서 퇴장당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플레이에 비해서 카드를 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플레이를 하면서 반칙 횟수가 11번, 경고 2장인데 하피냐가 엘보를 하면서 퇴장을 당한 것이 상당히 뼈아팠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헤타페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헤타페 상대 6경기 무패 3승 3무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는 헤타페에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헤타페 원정이 약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로 바르셀로나는 헤타페 원정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헤타페 원정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팀의 전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이 경기 전체적인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4-2-3-1에 가까웠어요. 일단 더용과 로메오가 같이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있고 이선에 긴도안, 페드리, 하피냐가 있었거든요. 물론 하피냐는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웠지만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가 오른쪽에 와서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 경기에서 긴도안과 페드리를 왜 이렇게 쓰느냐. 긴도안과 페드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긴도안은 볼이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유기적으로 패스를 돌리면서 긴도안에게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페드리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피냐가 퇴장당하니까 페드리를 측면에 빼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수비 시에는 4-4-2 형태였고 공격 시에는 3-2-5 형태였는데요. 특히 공격 시에는 좌우 풀백인 발데와 아라우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아쉬워요. 아라우를 왜 이렇게 쓸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덴벨레가 없다면 오른쪽 라인에서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피냐가 넓게 펼쳐서 하피냐가 측면 공격을 좀 더 많이 전개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또는 라민 야말을 조금 더 빨리 투입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똑같아요. 덴벨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덴벨레가 떠난 다음에는 오른쪽 풀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센터백 성향의 아라우가 있다 보니까 아라우는 중앙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또 발데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물론 차비 감독이 칸셀로를 영입한다면은 측면을 다양하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키 도영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쪽에 가담을 좀 많이 하고 칸셀로가 올라가는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칸셀로 영입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에 라민 야말과 안수파티가 들어왔는데 물론 안수파티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수파티가 볼이 없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그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안수파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라민 야말은 물건이다. 야, 너만이 나에게 행복감을 줬어. 너만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고. 라민 야말이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에 활기가 도는데 확실히 라민 야말은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전을 좀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전 시간도 조금씩 늘려주면 좋겠죠. 아직 어린 선수라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라민 야말이 갖고 있는 재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라리가에서는 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타페 이야기를 해볼게요. 헤타페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4-5-1에 가깝지만은 수비 시에 5-4-1 형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4-1 형태가 많았습니다. 다미안 수아레스가 라이트백이 아니라 센터백 자리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글레시아스가 내려와서 오른쪽 윙백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바르셀로나는 측면 자원들이 넓게 펼치고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다미안 수아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센터백들이 반칙으로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일단 헤타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너무 거친 플레이라면 주심이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 공격을 전개할 때는 마타가 위로 올라가서 라타사하고 투톱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오른쪽 윙백 역할을 하던 이글레시아스가 올라가서 윙처럼 움직였습니다. 다만 경기 초반에 라타사가 골키퍼하고 1대1 찬스를 놓치는 모습이 아쉬웠고 또 하나는 역습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려서 문전에서 경합을 시켰는데 문전에서의 마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타페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NS 위날이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라타사, 마타, 보라, 마요랄 이 세 명의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헤타페의 다비드 소리아 골키퍼 바르셀로나 만날 때마다 야심 모드야. 왜 그래? 왜 팀을 가려? 편식하면 안 돼. 왜 바르셀로나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막아내는 거야? 얄미워 죽겠어. 자, 그리고 다코남 제네. 이때까지 헤타페 수비의 중심이었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있는데 너무 잘해. 이 친구 너무 잘해. 그러니까 다코남 제네가 나이가 좀 있긴 있지만 저는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이 이런 스타일을 좀 눈독을 들이고 영입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센터백으로도 잘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하고 기술적으로도 나름대로 괜찮고 볼도 나름대로 뿌려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코남 제네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MVP는 무실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비드 소리아 골키퍼가 MVP로 선정이 됐지만은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MVP는 다코남 제네가 아닌가. 그 정도로 제네가 미드필드에서 영향가 높은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자, 이 경기는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경기 중에 빡쳤다고 했잖아요. 왜 빡쳤는지, 빡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셀로나는 PK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후반 추가 시간에 이글레시아스가 아라우발을 가격하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피드 리뷰까지 갔습니다. VOR에서 주심에게 온피드 리뷰를 해봐라. 직접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자르 소토 주심이 온피드 리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글레시아스가 아라우를 가격하기 전에 가비하고 공중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비의 손에 맞았다고 판단을 하면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어요. 그런데 제가 해설할 때 봤을 때는 스쳤나? 안 맞은 것 같은데?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설할 때 주심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은 것 같거든요. 스쳤다고 할지라도 의도가 있다고 보기 또 어렵고요. 그래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문도 데포르티브의 전 국제심판 바레네체아 몬테로시가 핸드볼 반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핸드볼 반칙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PK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화난다 화나.
빡친다 빡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미안 수아레스가 옐로카드 한 장에 멈춘 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비 감독은 측면 자원이 넓게 펼친 다음에 수비수 간격이 벌어지면 그 하프 스페이스로 미드필더들이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볼이 없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선수에 대해서 다미안 수아레스가 정말 온몸을 이용해서 가격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라이트백으로 출전했다기보다는 거의 센터백으로 수비에 임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다미안 수아레스가 센터백 자리에서 볼이 없을 때 들어가는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끊는 과정 자체가 너무 거칠었다는 거죠. 레반도프스키에게 팔꿈치, 바이데하고도 그냥 막아서는, 그리고 긴도안도 팔꿈치로 명치. 이건 뭐 UFC지. 다미안 수아레스가 이런 스타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조심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 팔꿈치에 맞고 몸통에 부딪히고 명치 가격당하고 그러면은 주심이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심은 뭐 하는 거야? 부심은 주심에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옐로카드 한 장에 멈췄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거친 플레이가 용납이 되면 축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요. 물론 이것도 축구의 일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심이 잡아낼 걸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죠. 그러니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은 화났다기보다는 어이가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시 떠올려도 좀 웃음이 나오는데, 아라오가 농구 가고 싶었나? 미식축구 가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중볼을 그냥 두 손으로 잡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잡더라고요. 잡고 나서 자기도 놀래. 나 핸드볼 반칙이다 하고 놀래요.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래고 이 경기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리바운드를 하지?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미식축구를 착각했나? 터치다운 하려고 달려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서 왜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공이 아웃된 줄 알고 잡았다. 근데 인이었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 옐로카드가 나와야죠. 노골적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옐로카드 없이 지나갔어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경기입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당연히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은 분노를 토해냈죠.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라리가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헤타페의 플레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리가가 이런 판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헤타페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경기를 그냥 소비했다. 이러면 이제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처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추가 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물론 이 경기에서의 추가 시간도 길었습니다. 왜냐? 반칙으로 끊기는 순간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헤타페가 경기를 지연시키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결국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차비 감독도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화가 나서 대기팀에게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고 2경기 징계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징계 여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에 자신의 퇴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심판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라리가에서 이런 판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라리가의 뭐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왜 사람들이 축구를 안 보는지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비 핸드볼 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VAR 이후에도 이런 판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그것도 심판 판정에 의해서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이야기가 다르죠. 헤타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했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비 감독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차비 감독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친 플레이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작은 클럽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보르달라스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생각하는 전술대로 경기에 임했고, 그리고 무승부라는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심 판정이라든가 경기 내용이라든가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없겠죠. 여기서 모두가 얘기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주심 얘기겠죠. 세자르 소토 그라도 주심. 이 주심 밑에서 바르셀로나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억울해. 한번 보시죠. 세자르 소토 그라도 주심, 1980년생 스페인 국적이죠. 자, 몸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 뭐 판정 항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을 합니다. 스페인 주심들이 보통 다 이렇죠. 근데 몸싸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2019년 8월에 라리가 주심으로 데뷔를 했고요. 통산 82경기 주심을 받습니다. 82경기 주심을 보는 동안 옐로카드 434장, 그리고 레드카드 14장, PK 선언 33회를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이 주심 밑에서 경기를 뛰었을 때 8경기 치렀거든요. 3승 1무 4패예요. 승률이 50%가 안 돼. 2019년도에 데뷔했다니까?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 주심 밑에서 3승밖에 못 챙겼어요. 한번 보시죠. 2019-20 시즌 A바르 경기는 승리를 했는데 2020-21 시즌 헤타페 경기, 요 경기 0대1로 패배한 경기, 하이메 마타에게 결승골 내준 경기, 그 경기입니다. 그리고 카디스전 패배. 그러면서 2020-21 시즌에는 이 주심 밑에서 사실상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뚜껑 열려서 이 주심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1-22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그 경기에서 패배했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야돌리드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이 경기는 34라운드의 라리가 우승 확정지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주심 밑에서 4패나 당했다는 거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시즌에 헤타페 원정 경기, 바로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이 주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쿠만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쿠만 감독 시절에 쿠만 감독도 뚜껑이 열렸었고 라포르타 회장도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반복이 된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본다면 상성에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심은 몸싸움에 관대한데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기술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억했어, 세자르 소토그라도. 근데 나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쿠만 감독 시절에 헤타페전이라든가 카디스전 끝나고 나서도 세자르 소토그라도 내가 기억하겠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헤타페전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난 거야. 이 자식이 그 자식이었어? 이놈이 그 놈이었어? 앞으로 기억하겠어. 세자르 소토그라도 지켜볼 거야. 자, 헤타페전은 끝났습니다. 38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경기 치렀을 뿐이에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빌바오에게 승리를 거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라나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출발 자체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레알이나 아틀레티코보다는 좋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경기가 많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산티 놀라의 칼럼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축구는 실수로 만들어진다. 이 경기에서 양팀 모두 실수를 좀 범했다. 그러나 리그는 이제 시작되었다. 바르셀로나에게 헤타페전과 같은 많은 경기가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 헤타페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하고 밀집 수비를 하면서 결국은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많은 팀들은 벤치마킹에서 똑같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고자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리그는 계속되고 경기는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경쟁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기야말로 전반 초반에 상대를 제압함으로 인해서 선제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됐던 점,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의 아쉬운 점,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예요. 바르셀로나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심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경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가 카디스전이죠. 지난 시즌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카디스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가 카디스 상대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승리하고 분위기 반전하면서 리그 초반에 좀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꿀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간꿀에 돌아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